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일단 안 좋은 건 맞긴 한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제가 강의 나갔을 때 요즘 시장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뉴스 보면 뭐 어디 급매물들 소진되고 있다, 가격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또 최근 금융 이슈 가장 큰 게 뭐예요? SVB. 발음하기 어려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뭐 은행 미국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진짜 혼돈인 것 같고요. 현재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정비 사업 이슈가 정말 뜨겁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들 중에 반은 못 갑니다. 지금 공사비 이렇게 올라가죠? 사업성 안 좋아지죠? 그러면 지금이야 막 동률 모으고 막 그냥 다 같이 갈 것처럼 하지만 분명 절반은 멈춰요. 이전에 뉴턴 다 간다처럼 막 그렇게 뜨겁다가 막 해제되는 데들이 있고 멈춰서는 데 있고 가는 데는 또 가고, 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오늘 그래서 그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해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가느냐, 그게 일부. 두 번째 파트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 지금 현재 정책들, 맨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어디, 그래서 지역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 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 투미TV에서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역 얘기도 많이 하고 복잡한 정책이라든지 정비 사업 뭐 규제, 절차, 입주권 이런 부분들 쭉 풀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너무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번 장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다들 얘기하죠. 야, 너 올라간다며. 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금리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럴 줄 예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우스갯소리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냥 뭐 자문회의 같은 거 했었을 때 거기 있는 연구원 분들이랑 얘기했어요. 제가 전망 틀려서 제가 뭐 지금 현재 시장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분들도 얘기하는 거가 저희도 틀렸어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저는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저 역시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투자자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고 근데 저 역시 부동산 투자자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고민이 뭐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무주택인데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시작한 게 사실 이런 양력들 타이틀 다 필요 없고 저는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쭉 있다가 지금 부동산 전업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투자가 90년도 때 일기 신도시 청약 받으면서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각자 받았거든요. 재개발도 여기 조합원 저기 조합원 저기 대위원 이러면서 정비 사업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따지면 그 경험치들을 물려받았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고 복잡한 게 많지만 실제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시장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으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혼돈의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지금 위기다 기회다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뭐 그냥 뉴스 기사만 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한경에서 나오니까 한경 기사를 쭉 도배를 한번 해봤는데 날짜 한번 볼게요. 2023년도 2월 15일자 새해 첫 달 서울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하락 다 떨어진대. 그런데 다음 기사 2월 16일 집값 바닥론인가 거래 회복은 아직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기사. 다음 기사 이제 날짜가 좀 바뀌었죠. 3월 3일 서울 거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집값 이제 반등인가 라는 기사. 다음 거 이것도 3월달 30년 된 아파트 누가 사 했더니 매수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 3월달 기사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한 달 사이에 잠실이 4억이 뛰었다. 보다 보니까 반포동, 여기 반포동 아파트였지만 레미안 원베일리죠. 입주권 100억 원에 팔렸다.
제가 일부러 기사를 한경으로만 가져왔어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장이 4구역, 장이자이 레디언트, 뭐 미분양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 완판 났고요. 그리고 둔촌주공 미분양 난다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었다가 뚜껑 까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9 타입, 84 타입은 예비 당첨에서 끝났어요. 소형 평수만 줍줍 가네? 했더니 줍줍 떴죠. 이게 전국 청약으로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4만 명이나 몰렸다. 둔촌주공 남은 게 5984 타입이면 몰라도 지금 39 타입, 49 타입 이 투룸 누가 사 했더니 4만 명 몰렸대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물어봤더니 90% 인상이 올해는 하락한다. 늦어도 2025년도에 반등한대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뭐예요? 모르겠다죠. 지표를 여러 개 보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보라라고 하면 잘 맞는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주택 가격 전망 CSI를 보라는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물어봤는데 부동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했었더니 긍정응답이 더 많다. 그럼 100보다 이상. 부정응답이 많다. 그럼 100보다 이하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2017년도 때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막 올라가니까 집값 막 올라갔었죠. 그러다 파리 대책 나오면서 빡 떨어지고 그러고서 한동안 뭐 횡보하다가 다시 쫙 치솟았죠. 그러다가 9.13 대책 나오고서 꼬꾸라지고 그때는 아예 100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2019년도 당시에 이제 종부세 드디어 부과된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 강남도 집값 떨어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가 6월 1일 막상 지나가면서 슬슬 회복하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12, 16 대책 나오고 코로나 시대 터지면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생각보다 진짜 잘 맞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어마어마하게 올려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심리가 확 꼬꾸라졌는데 끝에 수치 보면 어떤가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일단 바닥은 찍었다. 긍정응답이 많단 건 아니에요. 여전히 100 이하예요. 하지만 이게 바뀌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그동안에는 집값 조금 조정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장관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사태 심각성을 느꼈는지 이 12일 대책 때부터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체감될 만한 대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13 대책. 13 대책은 5주 급했으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해놓고 밑에 날짜 뭐예요? 2022년 1월 3일이라 돼 있어요. 날짜 바꾸는 거 깜빡했어. 그 정도로 급하게 나왔어요. 1월 3일이 무슨 날이었길래 그럴까요? 둔촌주공 정당계약 시작일이에요. 이때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를 다 풀었죠. 그리고 1월 3일자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규제 지역을 싹 다 풀었습니다. 강남, 상구, 용산 빼고 다 풀죠. 여기에 걸리는 게 뭘까요? 각종 세금 규제들. 대표적으로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2년 보유만 해도 된다. 이런 사항들. 다주택자들은 이거는 처분 시점 기준으로 갔다가 내 처분할 때 비규제 지역이면 다주택자 준거가 없다. 이번에 공시가격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고 일시적 2주택자 기준들 다 3년으로 바꿔놓고 그리고서 뭐 세제 보완 방안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안 나왔었어요. 2022년도 하반기 보면 1000 미만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작을 때는 작년 11월에 761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냐면 금융위기 때 진짜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당시의 거래량을 봐도 제가 그 해 가장 작은 거를 굵은 표시를 해놨어요. 2009년도도 2570건, 2010년도도 2350건, 2011년도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았는데도 4000건은 거래가 있었어요. 즉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필수적인 거래는 분명히 있어요. 이사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근데 지금 거래량은 비정상적으로 낮죠. 사실 매수자들도 그렇고 매도자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분들 보다 보면 3년간 하락한다, 5년간 하락한다, 누구는 8년 하락한다 얘기하죠. 진짜 8년 하락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 집부터 팔아야 돼.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야. 적극적으로 안 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이 안 팔리는 거거든요. 던지면 돼요. 근데 적극적으로 던지지도 않아. 매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다가 최근 다시 거래량이 늘고 있죠. 서울에서 주요 지역들 거래량이 막 돌고 있고 바닥거래 기준은 또 올라가요. 그러면 그동안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분들은 지금 이게 거래량이 표본이 얼마 안 돼가지고 대표하기 어려워요 얘기할 때는 지금 하락거래 이렇게 뜨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상승거래 나오면 이제는 또 반대로 표본이 작아서 이게 상승을 대변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강연도 나가고 방송도 하고 실제로 1대1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상담할 때 물어보는 케이스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냐? 언제 그리고 어디? 왜 사야 될까요는 안 물어봐요. 일단 살 생각은 있는데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사야 되냐? 내년에 사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산다면 어딘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모집단이 잘못됐다는 걸. 애초에 그렇게 상담료까지 내면서 상담받는 사람들은 뭘까요? 떨어진다 생각하면 애초에 상담을 안 받겠죠. 그런 생각은 있지만 생각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움직여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 살만하다. 적어도 내가 진짜 바닥은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또 이 가격이면 예전 생각해보면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나는 잠실에 가고 싶은데 근데 뭐 잠실 가격 더 떨어지면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면 내가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건 거죠. 애초에 이 장이 왜 왔을까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거.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줄 몰랐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 줄 몰랐었던 거죠. 결국 매크로 시장을 분류했었을 때 이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 결국 금리 때문이 문제인데 2023년도 3월 달에 파월이 또다시 막 금리 더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 떠서 사람들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나오죠.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어요. 난리 나면서 이거 어떻게 하니 하다가 연준에서 보증해 줘야겠다.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권으로 여파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랑 똑같냐 다르냐라고 하면 엄연하게 달라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서브프라임 등급, 즉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막 해주다가 거기서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이거 사태는 뭘까요? 그 대출이 부실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 예금이 막 들어왔는데 이거를 갖다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채권이 왜 떨어져요? 만기까지 버티면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중간에 지금 현재 금리가 막 3%, 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채권은 3%짜리 쿠폰금리 3%짜리 채권을 샀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 지금 예금 금리가 막 지금 무슨 5% 얘기 나오고 있는데 3% 채권을 누가 사? 요즘 한전채 뭐 무슨 6% 넘게 나온다 막 이러고 있는데 3% 채권을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할인되는 거죠. 뱅크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돈을 줘야 되는데 채권을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터진 거죠. 애초에 이 사태가 연준이 만들었던 거예요. 금리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도 대한민국 체력이 버틸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는 고용 상태 괜찮아. 계속 올릴 수 있어. 이러다가 뚜껑을 까보니까 안 괜찮네?가 나온 거죠. 결국은 연준에서도 이게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은행 시스템으로도 문제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빅스텝 할 수 있을까요? 0.25% 금리를 올리냐 다시 0.5% 금리를 올리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오히려 못 올릴 수 있겠다. 오히려 동결 나오든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사실 조금 이전적이랑 다르다.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다. 거시경제가 너무 불확실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회사들 다 박살나고 거시경제 박살나고 제2의 금융위기 오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주식부터 더 박살날 거거든요. 원래 부동산보다 주식이 먼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갈 겁니다. 화폐는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실물 자산 봤었을 때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우리가 원점에서 봤을 때는
서울 공급량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보면 사실 더 힘들어요. 서울에 사실 수요는 이렇게 있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은 계속 없고, 진보 경제학자분들 아니면 진보 정치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공급은 충분하다 얘기를 정말 자주 얘기해요. 근데 주택 보급률 자체가 19년도에 정점을 찍고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조차도 서울은 100도 안 돼요. 물난리 난 반지하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데도 떨어집니다.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주택 보급률은 볼 필요가 없는 통계라고 봐요. 거주하고 싶은 주택,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냐가 포인트죠. 우리 옥탑방 열심히 지어놓고 옥탑방 열심히 사세요. 여기 저렴해요. 이거 중요할까요? 우리가 소득 수준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얘기들을 하죠. 아파트 노후도를 보면 어떤가요? 노후도가 되게 심각해요. 이제 앞으로 재건축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주택, 희소성이 있는 주택, 단순히 부동산이다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서울이냐 지방이냐,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냐 빌라냐, 아파트라도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게 갈릴 거고요. 희소성이 담보되는 주택으로 가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이 결국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애초에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떨어져도 어느 정도 다 왔단 거예요. 집값 그 전으로 돌려줘 막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의 한 3년 전, 4년 전 가격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긴 했어도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덜 올라간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3년 전 가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이게 12년도의 바닥이었어. 야, 저기 음마가 예전에 얼마였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거기까지 못 가요. 왜일까요? 경기 상승 주기가 결국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결국 예전 금액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있고 경제 성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전 바닥보다는 결국은 올라갑니다.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더 빠질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지금 금리를 왜 올려요? 물가 때문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 하락이란 거고, 그건 결국 부동산에서는 상승 요인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 지금 사라가 아닙니다. 근데 거시경제 불확실성 있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주식을 막 해가지고 지금 거시경제 흔들리니까 난 숏을 칠 거야, 뭐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장에서 내가 대응할 수 없으면 안 흔들릴 상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에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상품 무엇이 있을까?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메인 주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딱 봤었을 때 공약집이 이제 다시 보여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 부동산 파트 보면 여러분 이제 익숙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1호 공약이 뭐예요? 250만 호 공급 공약. 근데 8.16 대책이 280만 호까지 하겠다라고 발표했었죠. 결국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겠다 했죠. 우리 최근에 다 본 거죠? 안전진단 이게 퍼센테이지까지 똑같아요. 이게 완화해 준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다 풀어주고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왔죠.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 사항들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 움직이고 있는데 8.16 대책 때 이렇게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하겠다. 안전진단 D등급, 2등급 비율도 조금 조정을 해주고 통과하기 쉽도록 해주겠다. 이게 나오죠.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통칭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법에는 정밀 안전진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도정법 12조에 있는 게 안전진단인데, 이 내용은 민간 업체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안전진단 기준이 그렇게 강할 때도 민간 업체들이 1차 안전진단 패스를 많이들 시켜줬었어요. D등급 떴었죠. 근데 2차 안전진단만 가면 줄줄 떨어지는 이유가 이 도정법 13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예요. 민간 업체가 못해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두 곳밖에 못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법을 잘 보면 검토를 위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강행 규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진단 가중치 바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지자체장이 요청 시에만 2차 안전진단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게 바뀐 거거든요.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 바뀐 건데 제가 빨간 줄 쳤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보이죠? 티도 안 나는데 핵심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거예요. 이거 덕분에 사실상 일명 2차 안전진단이 무력화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차 통과하고서 2차 떴었던 단지들이 줄줄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 확정됐다. 목동 통과되고 올림픽 선수촌도 1차는 통과하고 2차 준비하고 있었다가 2차 이제 안 받아도 된대. 지자체장이 물론 2차 받아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재선 생각이 없으면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죠. 재선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진단 등급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A, B, C 등급은 재건축 불허, D등급은 조건부였죠. 그래서 적정성 검토 받아서 그때 또 통과가 나오면 재건축 시행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2차 안전진단이라는 게 무력화됐죠. 2등급은 뭐예요? 즉시 재건축이었지만 이제 뭐 D등급만 나와도 사실상 안전진단 다 통과다. 최근 이슈됐었던 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졌다. 예전에 일명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노후계획도시로 바뀌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계획으로 움직였었던 사항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서울에서도 목동이라든지 상기동, 중계동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지니까 대상지가 넓어졌네 라고 보는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재개발은 왜 얘기 안 해요? 라고 하면 사실 재개발은 최근 이슈가 아니에요. 재개발은 이미 정책이 많이 바뀌어내면서 규제 완화가 어마어마하게 됐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재개발은 이미 규제들이 많이 풀렸어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하면서 재개발 이제 간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 선정하고 이게 2021년도 선정이었고 2022년 12월 달에도 또 선정했죠. 재개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모아타운. 지금 모아타운도 움직인다. 1차 선정하고 하반기 또 선정하고 지금 2022년도만 하더라도 이번에 모아타운이 세 번째 선정이거든요. 계속 선정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수시 선정한대요. 지금 재개발 예정지는 예정지대로 우리도 이제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면서 또 움직이고 있죠. 8.16 대책에서 280만 원 공급 계획 얘기하면서 나왔던 안 중에서 서울에서만 신수통합 계획으로 10만 원을 지정하겠대요. 이 10만 원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보다 보면 뉴턴이라고 해도 1만 세대 전후예요. 일반 재개발에 하면 1000세대, 많아야 2000세대예요. 단일 재개발로 따지면. 근데 10만 원면 재개발 지역 어마어마하게 지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것대로 움직인다. 얘기를 정책적인 얘기 해드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디 사야 돼요? 얘기가 나오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법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별하셔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 우리 2조의 정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돼 있냐?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인 건 동일한데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게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게 재건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할 수 있지만 이 출발이 달라요. 재개발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소방차 못 들어가요. 불 나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정부가 나서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어떻게 따면 장려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속된 말로 니들끼리 돈잔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시각이 일부 정치인들이 있어요. 규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지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인데 재건축은 조합설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다. 근데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규정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게 이게 투기 과열 지구 대상이에요. 강남 상구랑 용산 빼고는 이제 다 비규제 지역이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지역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급매물 나오는 지역이 있으니까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옥석 가리기는 왜 필요할까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못 가는 데가 가려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더 떼돈 벌어. 그래서 막 도장 찍어주세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가서 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처럼 막 그냥 이거 하면 돈 벌어요 어르신. 이런 식으로 동의를 막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담 금액 3억 내야 돼요. 4억 내야 돼요. 이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씨 조합장 나쁜 놈, 건설사한테 뒷돈 먹었지. 막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알아요. 일반적으로 분담금 3억이면 그냥 통상적으로 내는 숫자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그런 거 없이 예전에 동의를 막 받았잖아요. 이전에 갔었던 사업장들은 갈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때는 일몰제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보다 보면 저게 오래 걸려. 저기 재개발 재건축 떠든 지가 언젠데 10년 동안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예전에 됐어요. 왜? 일몰제가 없었어서. 제가 자꾸 일몰제 그러잖아요. 한번 법을 볼게요. 도정법 20조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된 날로부터 2년까지 조합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으면 신청일 기준입니다. 일몰. 추진위 설립으로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저기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하더라도 뭐 10년 넘게 걸렸는데 왜 일몰 안 됐지? 그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2012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2012년도 2월 이후로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부터 적용입니다. 이제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은 사업이 예전에는 막 그냥 조합원들끼리 동의를 잘 안 모여도 그냥 5년 내든 10년 내든 모으면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동의율이 잘 안 모이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정비구역 해제돼요. 안전진단 다시 받아야 돼.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앞으로는 큰일이 된다. 사업 진행 단계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런 식으로 타이밍들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단계가 많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비싸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낮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재건축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가라. 내가 초기 지역 갈 거면 리스크를 인지하고 가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드려요. 그게 아까 말한 일몰제도 적용되는 거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시간상 길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상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고요. 이 제초안이 해결돼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투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데를 가든가. 그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되는 기준이 언제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제초안에 적용 안 됩니다. 반포주공 1단지에서 1, 2, 4지구는 제초안 안 적용 안 되지만 3주구는 적용되죠. 이게 그 날짜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제초안 걸린다라고 하면 애매한 속도인 데들은 지금 조금 계륵이에요. 이게 현 정부에서 규제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잖아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죠. 2023년도 총선 때 그때 다급해지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는 있다. 재건축은 차라리 지금 확정된 호재,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보이잖아요. 호재 실현 안 된 초기 지역, 이제 안전진단 막 하면서 갈 수 있는 데들 가든가 아니면 확실한 데들 가든가 이게 얘기 드립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하면서 대상 지역들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법이 사업성을 어떻게 보장해 주냐에 따라서 명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될 수도 있어요. 목동도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목동은 원래 사업성이 좋아서 대지분 용적률 보세요. 훌륭하죠. 여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상관없이 원래 갈 지역이에요. 이런 데들은 갈 거고. 근데 일기 신도시들 대부분 용적률 200% 전후 아니면 똑같이 80년대 지어졌다 하더라도 상계동, 중계동 여기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조금 덜하죠. 막상 일기 신도시 특별법 뚜껑 열어봤더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종상행도 시켜주고 정비되고 이주 대책도 잘해주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뭐 인프라는 없는데 아파트만 때려놓고 이주 대책 안 되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차량만 막 늘어나면 길 다 막히고 사람들 반대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재개발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재개발 지역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상 어디 봐야 되는지만 쭉쭉 얘기해 드리자면 싼 데들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도 비싸지 않아요. 광명뉴턴 지금 관리처분인가 12구역까지 다 나오고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투자금액 얼마부터 갈 수 있냐? 예전에 다 5억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3억대로 관청까지 났으니까 안전하게.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일몰제고 뭐고 근데 비싸지 않아요? 관청 안대들 3억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상기 뉴타운, 상기 2구역이 제일 빠르거든요. 올해 관리처분 총회 예정이에요. 그런데도 투자 금액 얼마부터? 2억부터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예정지 이제부터 10년이 뭐예요?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앞두고 있는데도 2억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보이는 거고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물론 장이 4, 6, 10은 비싸요. 여기는 가기가 쉽지 않은데 15구역은 조합설리 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3억부터 출발합니다. 이문이경 뉴턴 여기 공사 중이거든요. 5억부터 출발할 수 있고요. 부가현 뉴턴 7억대에서도 갈 수 있어요. 부가현 뉴턴 위치 좋잖아요. 한남 뉴턴 여기들도 우리가 타이밍에 따라서 괜찮은 지역들이 있어요. 한남 3구역이 관리처분 원래 인가가 3월 초에 난리했었다가 지금 소송 권리가 좀 지연되긴 했지만 여기가 대표적으로 투기거래 지구에서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도 금액대 얼마? 물론 대출을 낀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9억 현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입지에서도 괜찮은 지역들이 눈여겨보면 많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슈도 4월 달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혹시 알아요? 정치적으로 부담이 심각할 수 있거든요. 목동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다 지역구가 빨간색일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풀리게 되면 가격 부분 분명 고려해야 되고요. 결국은 사업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공사비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분담 금액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초반에 막 너도 나도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관리처분 시점에서 결과물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억 내야 돼요. 6억 내야 돼요. 나오는 순간 우리 이제 못한다 얘기 나오겠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따지면 거의 마지막 선일 수가 있다.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금 쭉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입지가 조금 애매모호한다든가 사업성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조합설 인가 됐어요 하다가 결국 엎어질 수 있다.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좋은지 사업성이 좋은지 그리고 그 주민들이 분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비사업 투자해야지 그냥 막 투자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이라든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